요새 유튜브 정말 재밌게 보고 아니 있어요. 그 전에 왜 이렇게 잠을 오래 자요? 아니 옆칸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왜 이렇게 잘 하느라고. 자요? 다들 어떻게 잘 지냈죠? 아, 네네. 예예예.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요? 네. 지금 쉬고 있는데? 아니 그걸 좋아했었어요. 그 프라모델 만드는 네. 그분 나온 거랑 다크소울에서 고생하시는 거 이거 좋아해서 많이 이거 봐갖고. 우리 거예요. 이게 확. 아니야 서브컬처 거. 아, 이거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죠. 이런 좋아하는. 내가 알지. 혹시 그 저기 신촌에 그 저기 혼자 가가지고 그 LP판 많은 데서 음악 신청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해봤죠. 진짜로 해보셨어요? 아니 취향은 나랑 진짜 비슷해. 통하는 게 많아.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셔봤어요? 술을? 네, 저는 마셔봤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잘 못해요. 혹시 그 시간을 좀 돌릴 수 있다면 네. 예전에 흑역사 지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술 먹고 어떤 실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 뭐 길에서 잔다거나 약간 비 오는 날. 길에서 잔다고요? 근데 이게 또 교수가? 그 교수 되기 전이죠. 전에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일 때 교수 되고 나서는 잔 적 없어요? 길에서는 안 자요. 아, 그럼 어디서 자? 집에 가죠. 우리 저 항상 씨는? 저는 흑역사가 네. 지금 최근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옛날에는 방송에서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최근 방송들이 다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살이 찐 거예요? 네. 그래요? 흑역사가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흑역사가 지금 진행형이죠. 지금 시간을 좀 되돌려서 뭐라도 하나 지우고 싶은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연예인들이 이상형으로 저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결혼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재밌는 대포콘 씨가 이상형이에요. 재밌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모둠으로 엮어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나왔는데 그 짤 너무 궁금한데? 아니 있어요 있는데 나 그 짤 좀 진짜 제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그 짤 좀 누가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많이 풀렸어. 이게 너무 많이 풀렸어. 그러니까 예. 저기 누가 또 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과학계에선 너무나 유명하신 아이돌. 알죠.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고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범준 교수님.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물리학자 하면 딱 거기서 끝나는데 왜 앞에 통계 물리학자가 뭐 다릅니까? 통계라는 걸 이용할 땐 뭐 데이터가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그럴 때 통계를 이용하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 통계라는 기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상을 연구하는 것, 그게 통계 물리학입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게 혹시 이 시간 있잖아요, 시간. 시간 같은 거를 연구도 합니까? 사실 물리학자들도 시간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시간. 뭐라고 째깍, 째깍.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타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사실 시간이 몇 시인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맞아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계를 보지만 시간을 본 적은 없죠. 시간이란 게 뭐냐 이거.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물리학자들이 비겁하게 질문을 바꿔서 답하거든요. 왜요? 이거 물리학자가 대답을 해줘야지 이거는. 그래서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맨 마지막엔 시간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바꿔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좀 발을 빼네. 네, 그래서 어떻게 재는지만 알려주지 정의는 안 내리고. 정작 시간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시간이란 게 잴 수 있다면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에 양이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범위가 있다거나 방향은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우리가 부피를 알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거를 어떤 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는 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무언가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시간이라는 의미로 활용하는 거죠. 화학 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시간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화학 쪽에서는 시간을 지배하는 대상이라고. 지배? 이거 뭐지?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이제 보통 물리학이나 천문학 이런 분야들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나 어떤 변화를 본다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딱 화학 떠올리면 이런 비커나 플라스크에 뭐 부어서
끓고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목적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심이지 막 우주의 어떤 변화 이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화학자들은. 인간을 위주로 항상 화학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000만 년 걸린 건 인간에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걸 5분 만에 되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시간의 속도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까? 다들 직업적인 시간을 그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직업, 이쪽 직업. 그러면 저기 뭐야 생물 쪽은 어때요? 자, 시간 자체는 사실은 물리나 화학적으로 보는 게 더 저는 적합할 것 같은데. 천문학적으로도 천문학적으로도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근데 생물이 다루는 시간의 범위가 아마 학문 중에 제일 넓을 것 같아요.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게 워낙 왜냐면 생물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쪼개고 들어가서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짧은 시간, 뭐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로 단위로 가는 시간도 있는데 또 전체 우리가 예를 들면 공룡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공룡이 언제 살았나 하면 몇 천만 년 전, 뭐 1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보다 더 낮은 단위부터 100만 년, 1000만 년, 억 년 단위까지를 다 포괄하는. 근데 시간이라는 것 자체의 등장은 천문학과 관련이 된 거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면서 그때 시간도 같이 태어났다. 근데 천문학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다 현재를 얘기하고 시간이 가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천문학에서의 시간은 과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낮에 떠 있는 태양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 시간차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거리로 봤을 때 8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방송을 하면 약간 그 생방송인데 지연 방송인 거야. 지연 방송인 거죠. 지연 방송이야. 지연 방송. 그러니까 바로 안 나가고 여기서 쏘는데 천천히 내보내는. 약간 그 어떤 것도 생방송이 없어요. 근데 그 천문학에서. 천문학에서의 미래라는 시간은 별 연구할 주제로는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래는 호기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천문학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최고다.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되게 알지. 왜냐면 되게 기본이야. 유명한 건 알지. 왜냐면 과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물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논의들이 좀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귀엽다고 해주시죠. 둘이서 약간 내가 잘났네 하는 거를 멀리서 이제 통계 물리학자가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사실 물리학의 시간이라는 거는 그 인간하고는 그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리학에서 다루는 시간의 스케일이 제일 짧은 스케일로는 2023년에 노벨상을 받은 아토초. 아까 밀리세컨드 얘기하셨는데 아토초가 10의 마이너스 18승 초 정도 스케일이에요. 그걸 그 시간만 지속되는 빛의 펄스를 만들어내서 그 정도 시간 간격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 반응을 연구한 그 업적으로 받은 거죠. 제일 짧은 시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가장 긴 시간은 그 천문학에서 이야기한 우주의 나이죠. 138억 년. 그래서 물리학은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부터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138억 년과 먼 미래까지 해서 사실 그 물리학자의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이 되는 시간 스케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쪽은 우리는 이미 다 그냥 껴안고 있다. 물리학은- 그리고 다 더 동의하지 미래를 않나요? 본다. 동의합니다. 아는 거네요. 다 동의하세요. 근본이에요, 물리학.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아토초가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경계선인가요? 보통 우리 빅뱅이 시작되면 더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생겼다 막 하잖아요. 그 10의 마이너스 18승 정도만 지속되는 빛의 펄스를 이용하면 그 정도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직접 컨트롤하고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 10의 마이너스 18승이라는 게 한계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측정 가능한 기술의 한계가 거기인 거죠. 지금 뭐 우리 장홍주 교수님이 약간 좀 밀린 것 같아서 좀 섭섭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물리학이 원래 근간을 이루고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건 각자가 분야대로 이제 연구하는 게 다른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시간을 하루 24시간, 오전 12시, 오후 12시 이걸 누가 정했냐 이거야. 그게 바빌로니아 그쪽 지역에서 언제 쪽이에요 이게? 기원전 한 4,500년 4,500년보다 더 더 전에 됐을 거예요. 아주 옛날이네. 그때 1년이 360일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이 360일이라는 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오늘 아침에 해가 어느 방향에서 떴는지를 잘 기억했다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면 해가 뜨는 방향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다가 약 360일이 지나면 지난번 기억했던 그 위치에서 해가 다시 떠요. 그래서 360일은 그렇게 해서 알고 예, 있어요. 360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은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게 약 30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360일 안에는 12개의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안에도 12개의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선 자축인묘로 해서 12시로 나눈 거고요. 서양에선 낮과 밤을 일단 나누고 각각을 12로 나눠서 24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규정은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협약이 된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을 된 진짜 거잖아. 약속인 약속이에요. 거지.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참 우리 저 뭐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내가 참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시간은 모르는데 참 시계는 많이 알아요. 이것도 아이러니다 생각이 들어. 정작 그렇잖아. 예, 시계는 너무 잘 알아요. 시계는 막 다 알아. 근데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하나 생각할 거리를 또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생명체가 시기나 시간을 아는 생명체가 있고 모르는 게 있지. 예를 들어 세균들은 몰라요. 지금이 뭐 2시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고 늘어나고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동물은 그래 자는 동물이 밤엔 시간은 잔다거나 알고. 낮에 그런 거 그 보면 정도. 인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래 궁금한 게 이게 진화의 방향이 시간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진화의 방향인가요? 아까 사실은 북건희 형이 이제 그 얘기하셨던 나는 시간은 잘 모르지만 시계는 잘 안다라고 했던 게 사실 저희 생물학자들의 모토예요. 왜요? 저희는 사실 시간은 뭔지 모르고 물리학자들이 알아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맡겨두고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연구를 해요. 아, 생체 시계가 생체 시계라고 아, 하거든요. 몸에서 시간이 몇 시인지를 지금 나름대로 잴 수 있는 배꼽 시계 같은 것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배꼽 시계. 이렇게 배꼽 시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는 게 소파리는 시계가 없는데 없어요, 없어. 어떻게 지금이 뭐 11시인지 뭐 2시인지 24시간 주기로 그거 신기하네.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제 초파리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24시간 주기로 행동 패턴이 달라지면 뭐 낮에는 뻘뻘뻘 거리고 아니면 뭐 낮이나 밤 중에 낮에만 이렇게 번데기가 된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데요. 초파리의 DNA를 좀 잔인하죠.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로 망가뜨린 거예요. 그 작은 거를요? 네, 이 일주기라고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주기의 행동을 안 보이는 애. 이상하게 26시간 주기를 보이거나 4시간 주기를 보이거나 밤낮 가리지 않고 막 자고 뻘뻘 돌아다니고 패턴이 좀 다르네. 네, 그러니까 이 시계가 망가진 것 같은 애. 말하자면 우리 배터리가 시계가 고장나고 배터리가 그렇지. 다른 것 같아. 오락가락하는 애. 오락가락하는 애를 찾아서 걔의 DNA에 뭐가 망가졌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야? 그 유전자를 찾아서 그 유전자가 이름이 피리어드라고 붙었어요. 피리어드. 네, 그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돌아와요, 시계가. 야. 근데 그 유전자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잘 보존돼 있는 이 유전자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유전자가 24시간 주기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 맨날 유전자 치료. 지각하고 뭐 연락하면 아 얘는 항상 늦게 오니까 2시간 전에 연락하고 그런 사람들도 약간 그 시간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가 손상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 거네.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것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어디 유전자 하나가 고장났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 근데 그러면 이런 그 과학에 시간을 처음 들여온 거는 누구예요? 과학에 시간을 딱 들여온 거. 그 물리학에서는 아마도 시간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당연히 뉴턴일 것 같아요. 뉴턴 예. 사실 고대에서부터도 철학자들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멋진 얘기를 남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가 있을 때만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 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었다가 뉴턴에 와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거든요. 뉴턴부터는 시간이라는 게 변화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사물이 있든 없든 존재한다. 뭐 화학자나 생물학자나 천문학자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와 무관하게 한 방향으로 균일하게 계속 진행하는 무언가로 뉴턴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개념을 갖는 시간이라서 뉴턴은 시간이란 잣대가 주어지면 그 잣대를 이용해서 물리학에서 운동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가는 걸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뉴턴이
뉴턴이 말한 시간은 그 반드시 연속적인 시간이어야 하나요? 뉴턴 당시에는 시간은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뉴턴이 도입한 게 미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수학에서 미분이 정의되려면 시간이 연속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시간이 뭔지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흐르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흐르잖아요. 근데 흐른다는 건 사실 연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연속적이라고. 왜 불연속적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무슨 모든 순간만 존재하고 순간이 존재했다 순간이 사라지고 다시 그 다음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찰나가 존재하고 그 찰나가 사라지고 새로운 찰나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이라는 거죠. 연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념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불교철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내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게 똑같은 연속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과거의 나와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매 순간 새로 창조되고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근데 저라면 어떻게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냐면 시간은 연속적인데 사건의 발생이 불연속이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스파크죠. 네. 딱 잘 가는데 갑자기 팡팡팡 하는 이렇게 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하고 어제의 나는 불연속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흘렀다라고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양자역학 너무 좋아해. 사실 그 불연속을 너무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양자역학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은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전자의 궤도가 불연속적 있잖아요. 그 사이에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거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 세계로 내려가면 물질 자체의 세계가 그런 불연속성이 있다면 시간 자체도 우리가 아주 작은 아토초보다 더 작은 스케일로 갔을 때 불연속성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나? 어떤 물리학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 자체도 불연속적이어서 결국은 양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들도 있고요. 시간과 공간은 그것과는 달라서 시간과 공간은 양자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요. 예, 예. 결론은 모른다. 모르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할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얘를 땡겨. 빼는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머신, 백투더 퓨처 베이비, 마이클 제이 폭스. 우와!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가 이제 너무 궁금해. 아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인데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저기 뭐 백투더 퓨처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거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과거로 가는 게 안 된다고 다들 지금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냐고요. 과거로 가게 되면 네.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깨져요?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네. 결과 다음에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 나오잖아요 영화에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과율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또 세계관을 보면 거기에서 과거에서 실제로 뭐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그 세계관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인과율이 모순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 같은 데서 상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과거로 가서 여기서 어떤 사건으로 실제 과거와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면 원래 미래가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갈래로. 그게 시간이 붕괴하는 다중우주로 멀티버스. 멀티버스. 그래서 이제 시간선 막 붕괴되고 막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인과율에 대한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하는 그 수단이 다중우주 이런 거를 상당히 현실성이라보다 가능성 있다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의 작은 행동이 거기부터 분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다 봤던 그런 느낌.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상상이 많으니까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혹시라도 꼬여버리면 미래까지 다 꼬여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네가 아무리 과거에 돌아가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맞아요, 절대 못 바꾼다. 파이널 이런 데스티네이션. 운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같이 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 지금 너를 보낸 우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
나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과학적으로. 다 설득력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영화는 영화다? 과거로 가서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물리학에선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활을 쏘면 화살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뒤집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하고 관계돼서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아, 이 엔트로피가 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럼 엔트로피가 뭔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저기 잠시.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당연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100%? 100%는 안 된 거. 엔트로피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도.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 근데 다시 한번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 엔트로피를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왜 꼭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윷놀이 우리 하잖아요. 윷놀이하죠. 윷놀이 할 때 모가 나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가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1번, 2번이 등을 보이고 3번, 4번은 배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선 개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모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전이 뭐 100개다. 100개를 막 흔들어서 흐트러놨다. 그런데 모처럼 100개 동전 모두가 다 앞면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쉽지 보면 않죠. 예, 그게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 예. 중에서 더 높은 사건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사실 엔트로피 지금 정확히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관계되고 그 일어날 확률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더 큰 거라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그냥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에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이 일어난다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안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지만 잉크가 퍼진 더 물질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지 반응을. 네, 맞아요. 아, 지금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 얘도 이제 시간을 쓰고 맞아요. 있구나라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미래로 흘렀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시간이 흐른다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둘 중에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마다 몰라요. 그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둘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 최대 상태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든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제가 떨어뜨린 그 유리 조각이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데 그게 다시 뭉쳐서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엔트로피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생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돌멩이가 테슬라 모델 S가 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면 단순한 것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걀과 닭을 봤을 때 훨씬 뭐가 복잡하고 섬세하냐면 닭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엔트로피가 훨씬 낮아지는 것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게 생물인데요. 근데 여전히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게 그렇죠.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려면 바깥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기는 그 무지 더 복잡하고 더 그 섬세한 어떤 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와우. 그게 시작이잖아.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끝도 분명히 존재하냐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와우. 와우로 우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시간의 끝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바로 우주가 끝나는 순간이 시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가 끝나면 시간도 끝난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되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블랙홀이 다 빨아먹나? 그런 썰도 있어요. 블랙홀이라기보다는 한 점으로 모여서 모든 중력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빅뱅의 그 직전의 그 순간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빅크런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지금 우주는 가속 팽창으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점점 커지면은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물질들이 전부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거죠. 차갑게. 완전히 모두가 얼어버린 거죠. 그걸 빅프리즈라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열죽음 상태가 됐을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봐야 될까요? 안 흐른다고 진짜 봐야 될까요? 재밌는 표현. 뉴턴의 관점으로는 흐른다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얘기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 시간의 화살을 연결짓는 그게 맞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않으니까. 때는 시간이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팽창한 다음에 다시 수축할 가능성도 생각하거든요. 있죠. 그때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기도 해요. 아 우주가 수축한다면 만약에 근데 이렇게 퍼뜨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일은 그 과학자들도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과거에는 왜냐면 쉽게 어쨌든 중력이 물질들을 땡기죠. 잡아당기는데 땡기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리는 예. 원칙적으로 무한대거든요. 그럼 중력이 정말 강하다면 지금은 팽창하더라도 결국은 멈추고 다시 중력 때문에 다시 뭉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현상도 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안 생길 것 같죠. 솔직히.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수축하는 것보다는 보통 가장 많이 그래도 얘기하는 게 열죽음이잖아요. 점점 너무 넓어지니까 차가워지고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최하에 되면은 모든 게 멈춰버린다. 모든 게 멈춰 변화가 없어지면 이제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요. 왜냐하면은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진짜? 헬륨은 영원히 움직여요. 헬륨은 고체로 만들 수 없어요. 그 헬륨가스 헬륨이요? 네. 걔는 절대 영도가 돼도 너무 작고 가벼워서 우리가 0점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혼자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헬륨을 고체로 만약에 압력까지 해서 만들면 고체가 움직여요. 소용돌이 치는 거죠. 헬륨은 그냥 늘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열죽음이 된다 해도 이제 만약에 원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헬륨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을 거고 서서히 그런 변화가 있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면은 열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증가일진 모르겠는데 이미 더 이상 생겨나는 건 없을 테니까 너무 차가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짝 양자적 요동만 원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어쨌건 과거로 가는 게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쨌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미래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이거는 과거로는 못 가도 미래를 미래는 좀 빨리.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예. 어디를 굉장히 빨리 달려갔다 오시면 돼요. 달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꽤 빨리. 꽤 빨리? 나 자전거 타고 한강 가는데 한강에서 그 정도는 안 돼. 20km 타지고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냥 계속 근데 그대로인데. 엄연한 의미로는 차이가 있죠. 엄연한 의미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 사실 그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도 많이 내는 문제인데요. 비행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안 내려. 그리고 평생 시속 1000km로 계속 비행기만 탈 때. 그때 그러면 도대체 몇 초나 젊을까? 이건 계산해 보고 싶다. 2, 3초 돼요? 1초 정도 젊어요. 1초 젊어진다고요? 그 결론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네. 근데 하지만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엄청나게 작은 시간도 재는 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재면 빨리 움직이는 애들과 우리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이 우리의 시계가 다르게 간다는 건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인데 미래로만 가는 타임머신은 충분히 만들 수 네, 맞아요. 있습니까?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조금 더 미래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머신 같은 거를 강대국대 같은 경우
예, 큰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빛의 속도의 30%,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1초에 10만 킬로미터, 1초에. 그 정도 속도로 가도 그 정도예요? 시간 지연 효과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5%라는 게 다른 나라의 100년 비례가 나한테 90.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여서 그 차이가 크진 않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 움직이는 거 또 하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위에 쪽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계로 측정이 가능해요, 요즘엔. 왜 그러지?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계로 된다고요? 이 정도 정밀 이 정도면 아주 비싼 시계도 아니고, 아니고. 우리 시계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저기 이런 위에, 시계는 아니고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럼 시간이 좀 더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느리게 가고 더 위에 짧아요.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죠. 펜트하우스에 살면은 이론적으로는 빨리 늙어요. 아 근데 그 차이가 진짜 작아요. 조금이라는 초일 얘기. 거라는 완전히 몇 초, 많아요. 몇 초, 몇 초? 하지만 맞아요. 되게 조금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차이. 아주 그냥 미세하다. 정말 이거 아토초 정도 차이 날까요, 정말?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너무 작아서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어쨌건 고층하고 저층하고 가는 시간이 조금의 차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세하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는 지구에서는 한계예요. 이 이상으로 뭔가를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우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터스텔라에 너무나 잘 명확하게 나오는 가르강티아. 그 가르강티아 옆에 있는 밀러 행성. 중력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블랙홀 가까이 있으니까 블랙홀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그 행성의 중력 자체도 강한 걸로 묘사가 나오고. 그 정도의 현상은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나온 모든 얘기가 바뀌는 시간이 초 단위예요. 거의 평생을 바쳐야 뭐 1초, 2초 하는 거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내가 좀 더 노화를 늦게 하고 젊게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유의미한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똑같이 느끼는데 갑자기 미래더라 과거더라 하면은 결국엔 내가 느끼는 게 바뀌면은 다르잖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흔히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주마등. 이거가 원래 화학적으로 다 분석이 됐거든요. 모든 과학에서 다 해석을 하는데 주마등도 네, 화학적으로는 다이메틱 트립타민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라토닌 이런 막 햇빛 쬐야 잠 잘 오고 얘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가 우리 뇌 가운데 쪽에 송과체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분비가 돼요 원래.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죽기 직전이 되면은 이 분비량이 갑자기 6배가 높아져요 그 순간.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누구 사람한테는 못하고 쥐한테 우선 했어요. 아. 쥐의 심장을 멎게 하는 순간 그걸 기준으로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쥐가 만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게 포유류가 다 똑같이 있더라까지 밝혀져서 아, 사람의 주마등도 결국에 화학 물질이 확 분비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그 영화 중에서도 막 알약 같은 걸로 막 두뇌를 엄청 가속시키고 이런 게 현실성 있어요, 많아요. 리미트리스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에미트리스. 이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아 그게 오히려 있어요 현실성이? 이건 무조건 가능한데 우리가 안 하는 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할지를 모르는 게 있죠.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게 LSD나 이런 게 다 개인의 시간에 대한 인지를 뒤바꾸는 거라서 그런 건 이제 화학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시간에 대한 조절이나 제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절대적인 이 우주와 물리계에서 본다면 그냥 별다를 변화 없는 내면에서의 그런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지금 아까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느리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공간 자체의 어떤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서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흐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물이 느끼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바깥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를 통해서 재구성해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지금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에 잠깐 낮잠을 잤는데 엄청 막 대하 드라마 막 있잖아요. 영화를 막 있지, 영화를 있지. 끄고 낮잠 자고. 깼는데
20분밖에 안 지나 있어. 와, 너무 많지. 네, 막 몇 시간짜리 막 스펙타클한 차 안에서 막 잠깐 이동하는데. 네. 그 잠깐의 꿀잠인데 와 미니 시리즈 찍어 16부작 16부작 미니 시리즈 찍었어.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어차피 뇌에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게 우리 감각 정보의 변화를 가지고 통합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구나를 추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뇌 같은 게 전부 성인의 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다음에 유아기, 이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왜 좀 더 느리게 느낄 것 같냐면 크게 되면 온갖 감각 변화를 다 경험해서 되게 다 예측 가능하고 무시되는 수준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덜 돼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억하는 게 어디 뭐 잠깐이라도 유럽 여행 뭐 한 2박 3일로 갔다 와서 돌이켜 보면 2박 3일인데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시간을 미래로 빨리 이동하는 건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미래로 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정보. 그게 과학이죠. 이 뭐 어떤 그러니까 과학인데 뭐 어렵겠죠. 복권 이런 거는 뭐. 복권은 안 돼요. 복권은 복권 안 돼요?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 당연히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의 경우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떨 때는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케바케. 그래서 예, 문제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과학에선 그 보통은 그 알파벳 T로 적거든요. TTT. 그러니까 시간 T라는 변수가 있는 과학.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시간 P라는 변수가 과학에 도입됨으로써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는 인류가 그 이후부터 이제 처음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이제 과학에 도입된 시기가 그때라고. 사실 제가 이대영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에도 시간 T가 있어요. 진화생물학은 T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입니다. 0보다 큰 T. 있죠.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럴 때도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은 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정의가 시간에 따른 생물 집단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 집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게 이제 진화의 정의인데 되게 재미있는 그 개념이 있는 게 셀렉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선택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택 개수? 네. 그게 어떠한 유전자가 만약에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자손을 퍼뜨리다 유리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서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러면 과거로부터 그것을 추산하면 미래의 T를 0보다 큰 T를 넣었을 때 그 유전자들이 몇 세대 뒤에는 얼마나 늘어났을지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천문학이니까 궁금한 게 혹시 지구로 가끔씩 소행성들 날라오잖아요. 날라오죠. 정말 위험한 애들 앞으로도 날라올 확률이 있어요? 있죠. 있다고 봐요? 있어요. 있는데 기가 막히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다? 어. 어느 정도? 1km 이상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 그러면 지구방위대가 있어요. 지구방위대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다가오잖아. 근데 정말로 이제 진짜 브루스 윌리스가 출동해가지고 아마겟돈. 뭔가 부셔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 있죠.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근데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이 돼서 어느 정도 그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내가 시간을 알차게 쓰죠. 그러니까 아까 김범준 교수님이 그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과학이
미래로 보내서 정보를 받아오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런 것 같거든요. 소행성이 몇백 년 뒤에 충돌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아는 게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 하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얘기할 때 소행성은 움직일 때 누구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거잖아요. 일부 중력을 받지만, 근데 부동산을 예측하기 힘든 거는 너무 많은 그 변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관계되고 사람들의 그렇지. 마음을 다 측정할 수 그렇지. 없고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가 다 너무 변수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 복잡계 과학이 중요한 게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또 교수님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좀 뭔가 좀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부동산? numbers and figures, pulling the puzzles apart.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in progress, did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Nobody said it was easy.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so hard. I'm going back to the start. 저기 혹시 이게 시간을 되돌리거나 미래로 가거나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예 멈추는 거 다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혹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시간 조절이 다 돼. 네. 저는 시간을 딱 멈추고요. 네.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싶어요. 아, 진짜 임시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학자잖아요. 학자라고 하는 사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알죠, 알죠. 이 짧은 인생 동안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박이다. 네. 책을 보고 싶대. 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논문과 책을 다 읽어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 머릿속에 넣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결국에 그 이유는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인류의 도서관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도서관. 그런 존재 있잖아. 너무 무섭다. 그러면 안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 저는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멸종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다. 왜냐면 내 세대 때는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게 우리라는 종과 그 의미 모든 게 끝나는 지점이라 그냥 그 순간을 보고 싶어. 결국엔 저도 죽겠지만 그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인간은 마지막을 맞이하나. 최대한 멀리 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같이 가요. 공룡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 아이들의 그 뇌회로를 태워버리는 오, 뭘 꺼내시는데요? 알죠. 스테고사우루스 이렇게 세모나게 다 있어. 말만 하면 나와. 그렇지. 공룡의 아다리만 봐도 그 이빨마다 막 흥분되고 괜히 집중하게 되고 누가 섭외했어? 아, 제대로 태웠네.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인간이 출현했을까? 공룡이랑 인간이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괜찮지 않을지도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멋있다니 큰일 나요. 아니, 본인이야 살고 싶겠지만 하루라도 하나 물어뜯게 봐. 아이고. 구애 방법이 있는지 짝짓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해. 알기가 어렵긴 하겠지만은 공룡이 슈퍼스타는 맞습니다. 왜냐면 끊임이 없어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